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 중에서도 가장 오만하게 솟아오른 SJ타워의 40층. 그곳은 치열한 야망과 차가운 공기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유리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아득하게 펼쳐졌지만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를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비즈니스 업계의 신화, 최연소 CEO 강태민의 왕국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짙은 에스프레소 향처럼 사무실 전체에 퍼져 있었고 직원들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에서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다. 그는 숫자와 결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남자였다. 그에게 과정이란 무의미한 변명에 불과했고 인간적인 감정은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이러스와도 같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략기획본부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민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방금 보고를 마친 부장의 떨리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그의 시선은 2분기 실적 보고서의 그래프, 그 중에서도 미세하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최선입니까? 얼음 같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검은색 맞춤 정장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 그 자체를 당연하게 요구했다. 같은 시각 SJ타워의 지하 1층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 김민서라는 이름표를 단 여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6개월 차 인턴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40층의 강태민과 정확히 대척점에 있었다. 여튼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낡았지만 항상 깨끗하게 다려입는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을 구성하는 수백 개의 톱니바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보였다. 그녀는 전략기획본부 소속이었지만 주된 업무는 회의 자료 복사와 선배들의 잔심부름, 그리고 지금처럼 부서 전체에 커피를 챙기는 일이었다. 동기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이라 불렀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회식 자리에도 잘 어울리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에게서는 야망이나 욕심 같은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서가 그저 이 치열한 SJ그룹에 운 좋게 합격했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사라질 수많은 인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민서 씨, 빨리 좀 해. 강 대표님, 곧 다음 위. 들어가신다고. 팀장의 날카로운 독촉이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다. 민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담긴 캐리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 이 빌딩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매일 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꺼지고 도시가 잠들 무렵 한남동의 낡고 작은 원룸에서 김민서는 사라지고 한지수가 깨어난다는 것을.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SJ그룹의 재무제표가 아닌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가 떠 있었다. 그녀는 김민서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태하 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의 유일한 후계자. 그녀는 할아버지인 한 회장의 뜻에 따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SJ그룹은 태하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였고 그녀의 임무는 SJ의 진짜 속사를, 특히 오만한 CEO 강태민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편의점에서 커피를 나르던 순진한 인턴의 그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냉철한 분석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강태민이 이끄는 SJ의 최근 몇 년간의 공격적인 M&A 전략과 그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위험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고 입가에는 희미한 냉소가 어렸다.
강태민.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레버리지가 너무 높아.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아. 그녀는 SJ그룹이 태하의 지원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인턴 생활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미래의 적이 될지도 모르는 자를 분석하는 전쟁터였다. 다음 날 아침 운명의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전략기획본부의 아침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태민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워 보였다. 홍콩 지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발생한 작은 차질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탓이었다. 그는 다음 회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의 뒤를 비서실장과 본부장이 종종 걸음으로 따랐다. 모든 직원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굽히거나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의 아우라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한 채 앞만 보고 걸었다. 김민서는 막 인쇄된 따끈따끈한 보고서, 묶음과 함께 강태민이 요청한 진한 에스프레소 2잔을 들고 복도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늦게까지 태아그룹의 분기별 보고서를 검토하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피로가 겹친 탓인지 혹은 너무 서두른 탓인지 모퉁이를 도는 순간 누군가와 강하게 부딪혔다. 아! 그녀의 손에서 캐리어가 기울어지며 뜨거운 에스프레소 2잔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앞의 남자를 향해 쏟아졌다. 완벽하게 다려진 순백의 셔츠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 위로 검붉은 커피가 끔찍한 얼룩을 만들었다. 복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췄다.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듯 했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젖은 셔츠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절대적인 냉기였다. 주변의 모든 임직원이 사색이 되어 숨을 참았다. 김민서, 아니 한지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려 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황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연기하는 김민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을 알았다. 약하고 겁에 질린 인턴. 강태민은 그녀의 사과를 듣지도 않은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그녀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낡은 블라우스, 겁에 질린 듯한 표정, 그리고 바닥에 나뒹구는 보고서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당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복도 전체에 울렸다. 눈은 어디에 달고 다니는 거지? 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서 이런 짓을 하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라도 내 눈에 띄고 싶었던 건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에게 박혔다. 주변의 임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그의 재킷을 닦으려 했지만 강태민은 손을 들어 저지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김민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SJ에 들어왔는지 모르겠군. 커피 하나 제대로 나르지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드나. 당신의 부주의함 때문에 지금 얼마의 손실이 발생했는지 계산은 되나. 그는 그녀를 사람이 아닌 고장난 기계 취급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완벽한 일정에 흠집을 낸 무능한 인턴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표조차 보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이름조차 가질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한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하지만 그녀는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김민서였다.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세탁비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강태민은 코웃음을 쳤다. 세탁비? 당신이 한 달 내내 벌어도 이 정장값도 안 될 텐데. 쭈. 그는 혀를 차며 경멸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그리고 인사팀에 보고해. 저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인턴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으니까.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고소해야 하는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강태민은 젖은 재킷을 벗어 비서에게 던지듯 건네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것처럼 미간을 찌푸린 채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이 방금 한 말과 행동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길거리의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였다. 복되는 차가운 침묵과 함께 바닥에 쏟아진 커피에 씁쓸한 향기만이 남았다. 한지수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억눌린 분노와 차가운 결의 때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바닥에 흩어진 보고서들을 주워 모았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태민, 당신의 오만함, 오늘 확실히 확인했어.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인턴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할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젖은 보고서를 품에 안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아무도 그녀의 차갑게 식은 분노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강태민은 불쾌한 해프닝을 금방 잊어버렸다. 그는 새로운 맞춤 정장을 주문하고 내일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몰두했다. 그에게 이름 모를 인터넷 실수 따위는 기억할 가치도 없는 사소한 먼지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오늘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먼지가 사실은 자신의 왕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반면 한지수는 자신의 원룸에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낮에 김민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SJ그룹 리스크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CEO 강태민의 리더십 리스크, 과도한 오만함과 독단적 경영 스타일로 인한 내부 통제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무섭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늘 겪은 모욕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연료로 삼아 자신의 계획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어갔다. 강태민이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도취해 있는 동안 그의 발밑에서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존재에 의해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엇갈리기 시작했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날의 커피 사건 이후 김민서는 전략기획본부에서 더욱더 존재감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나 핍박은 없었다. 강태민이라는 절대 권력자에게 필요 없는 인턴으로 낙인 찍힌 이상 그녀는 이미 이 조직의 생태계에서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중요한 업무는커녕 사소한 잡무조차 맡기지 않으려 했다. 그녀와 엮였다가 괜한 불똥이라도 튈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그저 복사기 옆 자신의 작은 책상에 앉아 이미 수십 번도 더 읽은 업무 매뉴얼을 뒤적이거나 사무실의 먼지를 닦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 노골적인 고립은 한지수에게 오히려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무관심의 장막 뒤에서
SJ그룹의 내부 시스템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복사기에서 출력되는 모든 보고서를 눈여겨보았고 회의실을 정리하며 버려진 초안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선배들의 컴퓨터 화면에 스쳐 지나가는 데이터 조각들을 기억 속에 저장했다. 낮에는 가장 무능한 인턴 김민서였지만 밤에는 그 조각들을 짜맞추어 SJ그룹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냉철한 분석가 한지수였다. 폭풍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왔다. 일주일 뒤 SJ그룹의 명운이 걸린 넥서스 바이오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최종 전략 회의가 열렸다. 40층 대회의실에는 강태민을 비롯한 핵심 임원진과 전략기획본부, 재무팀의 수장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태민의 날카로운 눈빛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꿰뚫을 듯했다. 넥서스 바이오는 차세대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부채와 불투명한 임상 데이터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전략기획본부의 최 부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인수 타당성 보고서 발표가 시작되었다. 수십 장의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넥서스 바이오 인수 후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와 5개년 예상 수익 그래프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2년간의 투자를 감수한다면 3년 차부터는 기하급수적인 수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상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은 업계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3세에 육박할 것입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강태민의 두터운 신임을 얻을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강태민은 미간을 좁힌 채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숫자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최 부장. 그의 낮은 목소리가 발표를 중단시켰다. 5년차 예상 매출액의 근거 데이터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경쟁사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설정한 것 같은데. 그의 지적은 날카로웠지만 아직 핵심을 찌르지는 못했다. 최 부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준비한 답변을 늘어놓았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법무팀의 검토 결과 최소 7년간은 독점적 지위 유지가 가능하다고 회의실 한쪽 구석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기 위해 배석해 있던 김민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지금 스크린에 떠있는 숫자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류를 담고 있는지 즉각적으로 파악했다. 최 부장의 팀은 넥서스 바이오의 핵심 기술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할 독점적 지위를 가정하고 모든 수익을 계산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었다. 유럽연합 EU에서 최근 통과시킨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규제 법안. 그 법안은 넥서스 바이오의 핵심 특허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최 부장과 강태민의 질의응답이 몇 차례 오갔지만 아무도 그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지 못했다. 강태민은 여전히 찜찜한 표정이었지만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찾지 못해 답답해했다. 이대로 인수가 결정된다면 SJ그룹은 수천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될 판이었다. 한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나서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아그룹의 후계자로서 막대한 손실을 눈앞에 두고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서의 가면을 잠시 고쳤었다. 그때였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강태민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기 모기만 한 목소리가 울렸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 회의실 가장 구석자리로 향했다. 커피포트 옆에 서 있던 인턴 김민서였다.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누가 김민서 씨,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끼어들어.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강태민의 시선도 그녀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감히 네가라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경멸이 담겨 있었다. 지난번의 커피 사건이 떠오른 것이다. 김민서는 모든 시선을 받으며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손에 든 작은 수첩을 꼭 쥐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예상 수익 모델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EU, 유럽연합의 EMA 742B 규제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EMA, EB, 그 단어를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재무팀장조차 고개를 갸웃거렸다. 최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 EMA.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인턴 주제에 뭘 안다고.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다시 강태민을 향해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강태민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그는 경멸 대신 날카로운 의심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계속해봐. 그의 모갈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무시가 아닌 명령이었다. 김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규제안은 지난달 말에 통과되었습니다. 넥서스 바이오의 핵심 특허인 NXP3의 보호기간을 기존 7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게 적용되면 3년 차부터는 유럽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사들이 진입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예상 매출액은 최소 70% 이상 하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의실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70% 하향 조정. 그것은 막대한 수익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손실을 의미했다. 최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그런 규제가 말도 안 돼. 그는 허둥지둥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다른 임원들도 술렁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강태민은 여전히 김민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 근거는? 그가 물었다. 김민서는 수첩을 넘겨 작은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어제 새벽에 유럽의약품청 EMA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되었습니다. 아직 국내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했다. 너무나도 정확했다. 최 부장의 노트북 화면에 방금 검색한 외신 기사가 떴다. 김민서가 말한 내용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억 원짜리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엘리트 집단 전체가 일개 인턴 한 명이 새벽에 확인한 공시 하나를 놓친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입을 다물었다면 SJ그룹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김민서에게 향했다. 이번에는 경멸이나 무시가 아니었다. 경악과 불신,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강태민은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작고 초라한 인턴을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전 자신의 정장에 커피를 쏟고 벌벌 떨던 그 무능한 인턴. 그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엘리트팀 전체가 놓친, 그것도 어제 새벽에 공시된 해외 규제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파급 효과까지 분석해낼 수 있었단 말인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김민서라는 존재에 대한 정의가 혼란스럽게 뒤엉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강태민이었다. 그의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을 제외한 모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이 알 수 없는 인턴에 대한 짜증이었다. 그는 김민서를 칭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법을 몰랐다. 대신 그는 얼어붙은 최 부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최 부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최선인가? 당신의 억대 연봉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놓치라고 주는 게 아닐 텐데. 그는 최 부장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다. 이딴 쓰레기 보고서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전략기획본부 전원은 오늘부로 이 프로젝트에서 손떼.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민서를 힐끗 쳐다보았다. 거기 인턴이 말한 내용 기반으로 재무팀에서 손실 규모 다시 산정해. 당장.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공로를 폄하했다. 인턴이 말한 내용. 그는 그녀에게 이름조차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움에 감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팀이 인턴만도 못하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회의는 그대로 파국을 맞았다.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최 부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았다. 김민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강태민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잠깐. 그녀가 멈춰 섰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거리를 둔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그의 질문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민서는 다시 겁에 질린 인턴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평소에 바이오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 뉴스 사이트를 자주 보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범함을 우연과 관심이라는 단어 뒤에 숨겼다. 강태민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상황 자체가 불쾌했다. 그가 경멸했던 존재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됐어. 나가봐. 그는 손을 휘저어 그녀를 쫓아냈다. 그날 이후 강태민은 김민서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 박힌 가시였다. 그는 사무실을 지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책상을 힐끗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복사기 옆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무표정하게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강태민의 눈에는 그 평범한 모습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저 초라한 껍데기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는 참을 수 없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을 벗어난 이 변수에 대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김민서 인턴, 개인 파일 다시 가져와. 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김민서, 26세, 서울중하위권 대학 졸업, 특이사항 없음. 서류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강태민은 서류를 책상에 던졌다. 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어쩌다 하나를 맞췄을 뿐이라고 애써 결론 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 모순된 감정은 그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넥서스 바이오 인수합병 건이 김민서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무산된 이후 SJ그룹 전략기획본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다.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았다는 안도감보다는 그룹의 핵심 엘리트 팀이 일개 인턴보다 못하다는 치욕감이 사무실 전체를 짓눌렀다. 강태민은 최 부장을 비롯한 책임자 라인을 혹독하게 질책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부서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역설적이게도 김민서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복사기 옆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이제 그녀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자 CEO의 눈에 띈 미스터리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대하는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아첨할 수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녀 주위를 맴돌며 조심스럽게 눈치만 살폈다. 하지만 강태민은 넥서스 바이오 건을 막아낸 공로를 그녀에게 돌리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그것은 경영진의 신중한 재검토 끝에 내려진 결정일 뿐이었다. 그는 김민서의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에 생긴 오류인 것처럼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그 가늘게 떨리면서도 핵심을 꿰뚫던 목소리, EMA742B.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SJ그룹에 또 다른 훨씬 더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다. 넥서스 바이오 인수가 좌절되면서 SJ의 신성장 동력 계획에 공백이 생겼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노린 듯 SJ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파트너였던 독일의 라인테크, 아라인텍과 돌연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잠정 중단을 통보해왔다. 이유는 표면적으로 SJ 내부 경영 전략의 불안정성이었지만 강태민은 그것이 단순한 변명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배신이었다. 배신자들. 40층 CEO 집무실에서 강태민의 고함과 함께 값비싼 태블릿 PC가 벽에 부딪혀 박살나는 소리가 울렸다. 비서실장과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였다. 라인테크 뒤에 누가 있는지 당장 알아내. 분명 우리 경쟁사 유진그룹 놈들 짓이야. 증거를 찾아와, 당장. 그는 자신의 정보팀과 전략팀을 다그쳤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오는 보고서는 하나같이 뜬구름 잡는 소리뿐이었다. 정황상 의심됨, 추가 확인 필요. 강태민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미적지근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상대의 목을 겨눌 날카로운 칼, 즉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시간은 SJ의 편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중단 공시가 뜨는 순간 SJ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연쇄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 전체가 무너질 터였다. 강태민은 초조했다. 그의 엘리트 팀은 평상시에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는 경직된 관료주의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려 했고 리스크를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강태민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도시의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는 지금 규칙을 깨서라도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커가 필요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비웃었다. 고작 인턴 하나에게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을 맡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EMA742B를 찾아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그는 자존심과 실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결국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SJ의 생존을 우선시했다. 비서실장.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네, 대표님. 전략기획본부. 김민서 인턴.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비서실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지금 이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 그 인턴을 무슨 이유로? 하지만 그녀는 감히 되묻지 못하고 황급히 움직였다. 몇 분 뒤 김민서가 CEO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CEO의 공간. 그리고 그 중심에 앉아있는 남자 강태민. 커피 사건 이후 그와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강태민은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여전히 그 낡은 블라우스, 여전히 그 밋밋한 얼굴. 그는 이 초라한 외양 어디에서 그런 날카로움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앉아. 그가 턱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다. 김민서는 조용히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강태민은 서론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검은색 보안 USB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건 라인테크의 내부 서버에서 나온 로우 데이터, 아로 데이터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묻지 마. 중요한 건 내 정보팀이 이 안에서 유진그룹과의 접촉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한지수는 말없이 USB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즉각 상황을 파악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해킹 데이터. 그리고 그는 이것을 자신의 공식팀이 아닌 인턴인 자신에게 분석하라고 하고 있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을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를 심산이었다. 그녀는 이 제안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비범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쓰고 버릴 도구로 취급하고 있었다. 제게 이걸 맡기시는 이유가? 그녀는 김민서의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넥서스 건에서 보니까 당신은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재주가 있는 것 같더군. 강태민은 빈정거림인지 칭찬인지 모를 말투로 말했다. 혹은 그냥 운이 좋았거나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었다. 내 팀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그들은 영이 나는 총을 찾고 있지만 난 총의 그림자만 봐도 돼. 그들이 놓치고 있는 미세한 연결고리, 사소한 이메일 한 줄, 평범해 보이는 숫자 뒤에 수문 이상 징후. 그런 걸 찾아내. 그는 그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한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 제안은 독이 든 성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강태민과 SJ그룹의 가장 깊은 속사를 들여다볼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다. 그가 얼마나 무모하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의 위기관리 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일은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보상은 확실하게 하지. 그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망설인다고 생각했다. 인턴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공하면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그 순간 강태민은 자신의 오만함이 또다시 드러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지갑을 꺼내더니 그 안에 있던 두툼한 현금 봉투를 USB 옆에 밀어놓았다. 이건 특수활동비다. 당장 써. 그리고 그는 그녀의 낡은 옷을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옷이라도 좀 사 입어. SJ 직원이 그렇게 초라하게 다니는 건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보는 사람 눈도 생각해야지.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이 아니라 그녀의 가난함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 한지수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분노가 치솟았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음처럼 변했다가 다시 김민서의 순종적인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돈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돈을 받아들고 비굴하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김민서를 연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 안에 한지수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돈 봉투를 강태민 쪽으로 다시 밀어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강태민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감히 인턴 따위가 자신의 호의를 거절하다니. 뭐 하는 짓이지? 이 일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성과로 증명하고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제 복장은 사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USB만 조용히 집어들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민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정장에 커피를 쏟고 벌벌 떨던 그녀, 회의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발표를 중단시켰던 그녀, 그리고 지금 자신의 돈을 거절하는 그녀 사이의 간극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불길처럼 일었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좋을 대로 해. 그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하지만 실패하면 당신은 오늘부로 이 회사에서 없는 사람이야. 내 말 알아들었나?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이 일은 극비다. 강태민은 인터폰을 눌렀다. 김 비서, 내 집무실 옆에 있는 보조 비서실 당장 치워. 오늘부터 김민서 인턴은 거기서 일할 거다. 비서실장은 또 한 번 놀랐지만 즉시 알겠다고 대답했다. 강태민은 김민서를 보며 명령했다. 당신은 전략기획본부로 돌아가지 마. 지금 당장 저 방으로 짐 옮겨.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이 끝날 때까지 저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생각 마. 그는 그녀를 자신의 통제해 가장 가까운 곳에 두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감시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인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김민서는 묵묵히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하고 집무실을 나갔다. 그녀는 복도 끝 창고처럼 쓰이던 먼지 쌓인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다.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전부인 창문도 없는 답답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김민서의 얼굴에서 순종적인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강태민, 당신은 스스로 호랑이 새끼를 당신의 침실 바로 옆에 들인 거야.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최신형 보안 노트북을 꺼냈다. 그가 준 USB를 연결하자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그는 그녀에게 유진그룹의 증거를 찾으라고 했다. 하지만 한지수는 그 이상을 볼 터였다. 이 데이터 안에는 라인테크의 배신뿐만 아니라 강태민의 무리한 경영이 SJ를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도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다. 강태민의 집무실 옆 창문도 없는 작은 보조 비서실은 한지수만의 요새가 되었다. 40층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곳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밤낮의 경계가 흐릿해졌고 복되는 오직 키보드 소리와 강태민이 거칠게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한지수는 라인테크의 방대한 로우 데이터 속으로 완전히 침잠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된 이메일 조각, 평범해 보이는 물류 이동 기록, 그리고 의미불명의 숫자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있었다. 한편 강태민은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에 갇힌 맹수처럼 초조해했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 그가 동원한 SJ의 최고 엘리트 팀은 여전히 결정적 증거 없음이라는 보고서만 반복해서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라인테크와 유진그룹 사이에 직접적인 이메일이나 자금 이체 내역 같은 영이 나는 총을 찾으려 했지만 적들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았다. 마감 시한은 시시각각 다가왔고 이사회의 압박과 채권단들의 불안한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자신의 왕국이 발밑에서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에 가까운 감정을 맛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멈추지 않는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에 이끌렸다. 그는 이 작은 인턴에게 그룹의 명운을 건 비밀 임무를 맡겼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그의 내면에서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감정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 진행 상황을 닥달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단호했던 거절이 떠올라 발길을 돌렸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40층 전체가 어둠에 잠겼고 강태민의 집무실과 한지수의 작은 방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강태민은 꼬박 이틀 밤을 새운 상태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완벽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털어놓고 결심한 듯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노크도 없이 거칠게 문을 열어 젖혔다. 지금까지 뭐 했어?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다. 작은 방은 거대한 데이터 분석실로 변해 있었다. 사방 벽에는 그녀가 직접 손으로 그린 복잡한 순서도와 관계도,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래프들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모니터는 3대나 더 연결되어 있었고 그 화면들은 그가 생전 처음 보는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 김민서. 그녀는 낡은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붙인 채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강태민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뭘 찾았다는 거지? 그는 벽에 붙은 종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쳐다보았다.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의 순서도 중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대표님의 팀은 라인테크와 유진그룹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만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제3의 존재를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강태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김민서의 목소리에 분석가의 냉철함을 실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쪽입니다. 라인테크가 이용한 건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소규모 물류 대행업체 루시타니아 로지스틱스입니다. 그녀는 평범해 보이는 물류 데이터 몇 개를 가리켰다. 표면적으로는 SJ로 향하는 부품 운송 데이터지만 이 송장 번호들의 배열 순서와 화물 중량 소수점 두 번째 자리를 조합하면 암호화된 메시지가 됩니다. 강태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스파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이 메시지는 유진그룹의 법무법인이 아닌 그들의 비밀 자금을 관리하는 스위스 은행의 특정 계좌 담당자에게 바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물류 업체에 서버를 방패막이 삼아 자금 세탁과 내부 정보 교환을 동시에 진행한 겁니다. 그녀는 다른 모니터에 재무제표를 띄웠다. 그리고 여기 라인테크의 비공식 R&D 비용입니다. 지난 2년간 17% 급증했습니다. 대표님의 재무팀은 이걸 정상적인 연구개발비로 처리했지만 제가 이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이 돈은 결국 루시타니아 로지스틱스를 거쳐 유진그룹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인수한 또 다른 바이오 벤처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강태민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발견이 아니었다. 적의 전체적인 전략 지도와 자금 흐름, 그리고 SJ 내부의 방만한 재무 관리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분석이었다. 자신의 수십 명짜리 엘리트 팀이 며칠 밤낮을 매달리고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이 인턴 하나가 이 작은 방 안에서 단 사흘 만에 해낸 것이다. 그는 그녀가 설명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논리정연한 목소리, 확신에 찬 눈빛, 압력 따위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평온한 태도. 그는 처음으로 인턴 김민서가 아닌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보았다. 짙은 피로 속에서도 빛나는 지성, 초라한 옷차림으로도 감출 수 없는 당당함. 그리고 그 순간 강태민은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 한구석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지성에 대한 순수한 감탄이자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존재를 만났을 때의 알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매력. 그는 이 초라한 인터넷에서 위험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그 감정은 그를 즉각적으로 분노하게 만들었다. 감히 내가 저런 여자에게 그의 뇌가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 감정은 위험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세계관, 즉 사람은 태생과 지위로 구분된다는 그의 신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음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는 다시 오만한 CEO의 가면을 썼다. 수고했군. 그는 애써 감탄을 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완전히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던 건 아닌 모양이야.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성큼성큼 돌아가더니 법인카드 지출 결의서와 펜을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금액란에 일금 5천만 원 정, 마디우숑이라고 거칠게 휘갈겨 썼다. 그는 그것을 그녀의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다. 여기 약속한 보상이다. 특별 상여금으로 처리하지.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이 정도 돈이면 너 같은 애한테는 분에 넘치겠지라는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그는 이 돈으로 그녀를 다시 가난한 인턴이라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다. 이 돈을 받고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야만 방금 자신이 느꼈던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지워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정도면 당신 같은 사람이 만져볼 수 있는 가장 큰 돈일 텐데 이걸로 그 낡아빠진 옷이나 좀 사입어. 그는 지난번보다 더 심한 말로 그녀를 찔렀다. 한지수는 말없이 그 지출 결의서를 내려다보았다. 5천만 원. SJ 인턴 월급의 2년치가 넘는 돈이었다. 강태민은 그녀가 당장이라도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할 것처럼 기대하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감 대신 차가운 경멸로 빛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만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강태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돈 때문에 맡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결의서를 집어 강태민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제 보상은 이 정보로 라인테크와의 협상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신 후에 SJ그룹의 공식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통해 받겠습니다. 그녀는 이런 돈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원한다고 못 박았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의 이런 천박한 돈으로 나를 모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게 지금 나를 가르치려는 건가? 강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현금 봉투에 이어 5천만 원짜리 상여금까지 거절당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자신의 돈과 지위가 이 여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인정해야 했다. 건방진 그가 낮게 읊조렸다. 좋아,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하지만 명심해. 이 일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넌 보상은커녕 네가 본 모든 것을 발설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는 결의서를 구겨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당장 최종 보고서 정리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 그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소리치며 방을 나갔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미칠 것 같았다.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면서도 그녀의 당당함에 분노했다. 그녀에게 끌리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짓밟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에 생긴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 김민서가 있었다. 라인테크의 배신 증거가 담긴 한지수의 최종 보고서는 그야말로 완벽한 무기였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데이터와 자금 흐름으로 촘촘하게 엮인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기소장이었다. 강태민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을 새워 그것을 완벽하게 숙지했다. 그는 그녀의 논리를 자신의 논리로 만들었고 그녀의 발견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그의 차가운 분노는 이제 승리에 대한 냉철한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엘리트 팀 전체가 해내지 못한 일을 이름 모를 인턴 하나가 해냈다는 사실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SJ의 승리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SJ 타워 40층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독일 라인테크의 경영진이 대형 스크린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신이 완벽하게 감춰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강 대표님, 라인테크의 CEO 슈나이더가 점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근 SJ그룹의 불안정한 경영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로서는 파트너십의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계약 파기 통보였다. SJ의 임원들은 사색이 되었다. 강태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슈나이더의 위선적인 연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는 차갑게 웃었다. 슈나이더 대표, 연기는 그쯤 하시죠. 그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의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루시타니아 로지스틱스, 루시타니아 로지스틱스. 슈나이더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포르투갈의 작은 물류 회사가 귀사의 유럽 물류 시스템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한지수가 정리해준 시나리오대로 그들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가기 시작했다. 그는 송장 번호의 암호화된 메시지, 화물 중량 소수점 뒤에 숨겨진 비밀 지령, 그리고 그 자금이 스위스 은행을 거쳐 유진그룹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완벽한 흐름도를 차례로 화면에 띄웠다. 라인테크 경영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이 번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통신망과 자금 세탁 루트가 어떻게 완벽하게 발각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SJ의 정보팀 수준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명백한 명예훼손. 슈나이더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조작이라고요? 그는 라인테크의 내부 R&D 비용이 유령 바이오 벤처로 흘러들어간 정확한 계좌 내역을 띄웠다. 이 자금 내역은 독일 검찰과 EU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아주 흥미롭게 볼 자료라고 생각합니다만 불법 내부자 거래, 기술 유출, 그리고 국제적인 자금 세탁.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군요. 그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슈나이더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SA의 임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압도적인 역전극을 지켜보았다. 패배가 확실했던 게임이 단 몇 분 만에 완벽한 승리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2시간 뒤 라인테크는 모든 배신 행위를 인정하고 기존 계약의 즉각적인 복귀는 물론 SJ그룹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및 추가 기술 이전에 합의했다. SJ는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회의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강태민에게 몰려와 그의 천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찬양하기 바빴다. 역시 대표님입니다. 어떻게 이런 증거를... 강태민은 그들의 찬사를 묵묵히 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그는 이 승리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영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문 없는 작은 방에 갇혀있을 이름 모를
인턴의 것이었다. 그는 환호하는 임원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옆방 김민서의 방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대로 벽에 붙어 있던 모든 자료를 떼어내고 자신의 노트북을 가방에 챙겨 넣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는 강태민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흥분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저 모든 일을 마친 사람의 담담함만이 배어 있었다. 강태민은 이 상황이 또다시 불쾌해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해 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의 통제 밖에 있었다. 끝났어.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대신 그는 비꼬는 듯한 말투를 선택했다. 네가 정리한 자료 아주 쓸만하더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진주를 찾아낸 기분이야. 그는 그녀를 진주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그녀가 있던 곳을 쓰레기 더미라고 칭하며 모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지수는 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상 상황임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등이었다. 대표님, 지금 즉시 뉴스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찍고 나왔다. 강태민은 집무실에 대형 TV를 켰다. 모든 경제 채널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다. 속보, 베일에 쌓인 태하그룹 전격 경영 승계 발표,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 재검토 돌입. 화면에는 태하그룹의 거대한 로고가 떠 있었다. 강태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태하그룹. SJ그룹의 생명줄을 쥔 가장 거대한 투자자.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경영에 간섭한 적이 없었고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만 소통해왔다. 그런데 지금 경영 승계와 투자 재검토라니. 강태민은 공포에 휩싸였다. 라인테크의 위기는 이것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다. 만약 태아가 투자를 철회한다면 라인테크를 이기고 얻어낸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SJ는 그대로 파산이었다. 젠장.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투자 재검토 회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주 금요일 태아그룹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한 회장의 유일한 후계자가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금요일, 앞으로 단 이틀 남았다. 강태민은 이 새로운 위기 앞에서 또다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다. 그는 태하의 후계자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다시 옆방의 여자 김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분석력이 다시 한번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구겼다. 김민서 씨.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김민서. 한지수는 여전히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틀 뒤에 태아그룹 회의에 내가 참석해야 해. 그들의 후계자를 설득해야 한다. SJ의 미래가 걸렸어. 그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네가 날 좀 도와줘야겠어. 태아그룹에 대해 네가 아는 모든 것, 그들의 투자 성향, 그 후계자가 누군지. 뭐든 좋으니까 분석해줘. 이번 일만 성공하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 그는 또다시 돈이나 지위로 그녀를 사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그를 동정하고 있는 듯 했다. 그날 밤 40층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하지만 분위기는 라인테크 때와는 달랐다. 강태민은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떠는 남자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 이 빌딩, 이 자리. 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난 매일 이 얼음 위를 걷고 있어.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빠져 죽는 거야. 태아그룹은 그 얼음을 깨버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든 채 자조적으로 웃었다. 한지수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으며 SJ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태하를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SJ를 성장시킨 방식은 태하가 가장 경멸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위험한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어느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태민은 밤새워 집중하는 그녀의 옆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피로에 지쳤지만 그 지적인 아우라는 숨겨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당신, 그가 불쑥 말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 그것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그것도 자신이 경멸했던 인턴에게 보낸 진심 어린 찬사였다. 한지수는 잠시 타자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감돌았다. 하지만 강태민은 곧바로 자신의 나약함을 참을 수 없다는 듯 거칠게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다시 오만함으로 덮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구겨진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사는 세상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 그는 그녀의 낡은 블라우스와 작은 방을 경멸하듯 훑어보았다. 당신은 그냥 유용한 도구였을 뿐이야. 이 보고서가 끝나면 내 역할도 끝이지. 금요일에 내가 만날 태하 그룹의 후계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속한 세상의 사람이야. 당신과는 종자가 다르다고. 그는 가장 잔인한 말로 그녀가 베푼 호의와 능력, 그리고 방금 자신이 느꼈던 그 미묘한 감정까지 모두 짓밟아 버렸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보고서 완성되면 내 책상에 올려두고 조용히 사라져.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무실로 들어가 버렸다. 한지수는 닫힌 문을 잠시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래요, 강태민. 당신 말이 맞아. 우린 종자가 다르지. 그녀는 마지막 엔터키를 쳤다. SJ그룹의 생존을 위한 완벽한 전략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프린트하여 그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그가 준 USB와 그가 지난번에 거절했던 5천만 원짜리 결의서를 그 위에 나란히 올려두었다. 그녀는 작은 방을 나섰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김민서는 SJ타워에서 안개처럼 사라졌다. 운명의 날, 금요일 오전. 서울의 또 다른 심장부, 여의도가 아닌 전통적인 부촌인 평창동 깊숙한 곳에 자리한 태하 그룹의 본사. 그곳은 SJ타워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유리와 강철의 과시적인 건물이 아니었다. 수십 년 된 거대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낮고 육중한 석조 건물이었다. 이곳은 화려함이 아닌 권위와 역사로 상대를 압도하는 공간이었다. 공기마저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는 듯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그가 속한 신흥 IT 엘리트들의 세계와는 근본부터 다른 진정한 올드머니의 영역이었다. 그는 김민서, 아니 한지수가 밤새워 작성해준 완벽한 보고서를 손에 땀이 벨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지난 이틀간 그는 그녀가 사라진 후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완성한 보고서의 논리가 너무나도 치밀하고 완벽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 이 정도의 분석은 SJ의 그 어떤 임원도 해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도대체 그 여자의 정체가 뭐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당장의 생존 문제에 매달려 그 의문을 억눌렀다. 그가 안내된 곳은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놓인 중역 회의실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잘 가꾸어진 전통 정원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미 태아그룹의 핵심 이사진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 강태민의 아버지뻘 되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원로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강태민을 작아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강태민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지만 그 눈빛에는 어디 내 재주를 한번 보자는 듯 단 냉담한 평가가 서려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이름표가 놓인 말석에 굳은 표정으로 앉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모두가 상석, 회장석 옆에 비어있는 자리를 주목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SJ의 명운을 결정할 베일에 쌓인 태하의 후계자. 강태민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김민서가 짜준 방어 논리를 수십 번도 더 되뇌었다. SJ의 공격적인 레버리지는 고위험이 아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태하의 안정적인 자본과 SJ의 공격적인 실행력이 결합할 때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모든 이사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민도 황급히 따라 일어섰다. 복도에서 또각또각 단단하고 규칙적인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강태민은 숨을 참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당연히 카리스마 넘치는 중년의 남자이거나 혹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오만한 재벌 2세일 것이라 상상했다. 하지만 회의실로 들어선 것은 여자였다. 키가 크고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형 파워슈트를 입은 여자. 질끈 묶었던 낡은 머리끈은 온데간데 없고 윤기나는 검은 머리는 세련된 로우번 스타일로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화장기 없던 밋밋한 얼굴은 그녀의 지성을 강조하는 최소한의 고급스러운 화장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방 안의 모든 원로 이사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김민서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결코 김민서가 아니었다. 강태민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인식하기를 거부했다. 아니야, 닮은 사람일 뿐이야. 말도 안 돼. 그는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저렇게 압도적인 권위와 기품을 가진 여자가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의 발밑에서 커피를 닦고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서 밤을 새우던 그 인턴일 리가 없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의실을 훑어보았을 때 그녀의 시선이 강태민과 마주쳤다. 그 눈빛, 경멸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갑고 냉철한 분석가의 눈빛. 그가 작은 방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강태민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의 심장이 공포로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임원 중 한 명을 훑어보듯 무심하게 지나쳐 상석으로 걸어갔다. 태아그룹의 노회장이자 그녀의 할아버지인 한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일어섰다. 그가 자신의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에 선언했다. 여기 계신 이사진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내 유일한 손녀이자 오늘부로 태아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기 CEO 한지수 전무입니다. 한지수, 그 이름이
강태민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김민서라는 가짜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이름. 순간 강태민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파편처럼 터져 나왔다. 커피를 쏟았던 그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SJ에 들어왔는지 모르겠군. 회의실에서의 지적. 거기 인턴이 말한 내용 기반으로 돈 봉투를 내밀던 순간. 옷이라도 좀 사입어. 보는 사람 눈도 생각해야지. 5천만 원짜리 결의서. 당신 같은 사람이 만져볼 수 있는 가장 큰 돈일 텐데. 그리고 마지막, 그가 그녀에게 내뱉었던 가장 잔인했던 모욕.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사는 세상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 당신과는 종자가 다르다고. 종자가 다르다. 그렇다. 그의 말이 맞았다. 완전히 다른 종자였다. 다만 그가 경멸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강태민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경멸하고 짓밟았던 그 인턴의 손에 자신의 운명, SJ그룹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지금 구명줄처럼 쥐고 있는 이 완벽한 보고서조차 바로 그 한지수가 작성해 준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능력, 그의 한계, 그의 오만함, 그리고 그의 가장 깊은 약점까지. 그녀는 그를 살릴 수도 혹은 벌레처럼 짓밟아 죽일 수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손가락 하나에 달려 있었다. 강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전신의 힘이 빠져나가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에 쥐고 있던 보고서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는 간신히 테이블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충격, 경악, 그리고 뒤늦게 밀려오는 절대적인 공포.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한지수는 상석에 앉았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고 회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전 그 작은 방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목소리에 태아그룹 후계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차갑고 단호하며 그 어떤 감정도 배제된 완벽한 비즈니스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십니까. 태아그룹 전무 한지수입니다. 그녀는 이 사진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드디어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넋이 나간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을 시작하겠습니다. SJ그룹 투자 포트폴리오 재검토건. 강태민 대표님.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0.1초의 희미한 미소를 강태민은 보지 못했다. 보고 준비되셨습니까? 강태민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처럼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볼 뿐이었다. 보고 준비되셨습니까? 한지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대한 회의실을 울렸다. 그 목소리는 강태민에게는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들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무르는 태아그룹의 원로 이사진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가 속한 세상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여자. 그는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손에 든 보고서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보고서, 그가 이틀 밤낮으로 붙들고 있던 유일한 희망.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그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낙인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를 쓴 장본인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심판자처럼 앉아 있었다. 강 대표님? 한지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를 재촉했다. 이번에는 김민서의 목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세한 짜증과 권위가 실려 있었다. 강태민은 간신히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납처럼 무거워 테이블 밑에서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닌 그녀가 베풀어준 전략을 앵무새처럼 읊기 시작했다. 네, SJ그룹의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보고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회의실 스크린만을 응시한 채 준비된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SJ의 공격적인 레버리지는 시장 선점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논리는 그녀가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여자 앞에서 그녀가 써준 대본을 읽고 있는 광대에 불과했다. 이 사진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고 오만했던 CEO 강태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초라한 남자만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발표가 수치스럽게 끝났다. 강태민은 탈진한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적이 흘렀다. 한지수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몇 번 터치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강태민에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좌중의 이 사진들을 향해 마치 노련한 지휘자처럼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SJ그룹이 직면한 진짜 문제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군요. 그녀가 스크린을 향해 손짓하자 강태민이 준비한 장밋빛 미래 대신 SJ그룹의 적나라한 부채 비율 그래프가 떠올랐다. 강 대표님.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직함을 불렀다. 그 소리에 강태민은 움찔했다. 지난 2분기 넥서스 바이오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하셨죠. 태아그룹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했다. 그 인수가 SJ그룹에 수천억 원의 잠재적 손실을 입힐 뻔했다는 사실을 대표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진들의 눈이 커졌다. 한지수는 태블릿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 화면에는 EMA742B라는 강태민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코드가 떠올랐다. 이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대표님의 정예 전략기획팀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압니다만 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가 모든 것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한지수는 그에게 숨쉴 틈도 주지 않았다. 최근의 라인테크 사태, 파트너사의 배신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진그룹과의 피상적인 연결고리만 추적하다가 그룹 전체를 유동성 위기에 빠뜨릴 뻔하셨죠. 그녀는 마치 그날 밤 작은 방에서 그에게 브리핑을 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금 청중은 강태민 한 명이 아니었다. 이 또한 그녀의 시선이 강태민을 꿰뚫었다. SJ의 공식적인 정보 라인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 사진들은 이제 강태민을 노골적인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신화였던 젊은 CEO의 실체가 지금 한지수의 입을 통해 조목조목 해체당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모욕감으로 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공포의 서막에 불과했다. 한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의 술렁거림을 관망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녀는 강태민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에는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연민이 서려 있었다. 이 사진 여러분. 그녀가 좌중을 향해 말했다. 제가 SJ그룹의 내부 상황을 이토록 자세히 아는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지난 6개월간 김민서라는 이름의 인턴으로 SJ그룹 전략기획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이 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턴?
강태민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가 스스로 밝혔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넥서스 바이오의 치명적 오류, 그리고 라인테크의 배신 증거. 그것은 모두 인턴 김민서가 발견한 것입니다. 강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굴욕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김민서에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떠올렸다. 그녀의 가슴에 쏟아부었던 뜨거운 커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SJ에 들어왔지? 경멸하며 던져주었던 돈봉투. 옷이라도 좀 사 입어. 그녀의 공로를 가로채고도 모욕했던 순간. 당신 같은 사람이 만져볼 수 있는 가장 큰 돈일 텐데. 그리고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구원해 주었을 때 그가 그녀에게 내뱉었던 마지막 비수. 당신과는 종자가 다르다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오만하며 눈먼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구한 은인을, 잠재적인 경쟁사도 아닌 미래의 주인을 그렇게 짐승처럼 대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이 가장 잔인하게 짓밟았던 그 여자의 손에 완벽하게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투자 철회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는 오늘부로 파산이었다. 끝이었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목을 졸랐다. 한지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개인적인 복수심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 오직 태아그룹의 후계자로서의 냉철한 판단만이 남아있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SJ그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상황이나 경쟁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강태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CEO 강태민, 당신의 독단적이고 편협한 경영 방식, 그리고 사람을 지위와 외양으로만 판단하는 그 오만함입니다. 그것은 사적인 모욕이 아닌 태아그룹의 공식적인 경영 진단 결과였다. 강태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한지수가 말을 이었다. 태아는 SJ그룹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강태민 대표의 실행력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된다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더한 것을 주었다. 따라서 태아그룹은 투자를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강태민의 눈에 잠시 희망이 어렸다. 대신 지금 이 시간부로 SJ그룹의 모든 주요 재무 결정 및 M&A, 그리고 핵심 임원 인사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태아그룹이 갖겠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한 판결이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다. 대신 왕관을 쓴 채 목에 족쇄가 채워진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SJ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수의 가장 엄격한 감시를 받는 관리인이 되었다. 또한 그녀가 마지막 조건을 내걸었다. 태아그룹 소속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를 SJ에 파견하여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제국을 해체하고 자신의 사람으로 다시 조립하고 있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이 사진들은 한지수 전무의 현명하고 냉철한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떠받들던 왕이 폐위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새로운 권력자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비즈니스의 세계였다. 강태민은 넋이 나간 채 자신의 자리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한지수 역시 그녀의 할아버지인 한 회장과 함께 회의실을 나서려 했다. 강태민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지금 사과해야 했다. CEO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넓고 고풍스러운 대리석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를 차분히 지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알던 김민서와는 너무나도 멀었다. 그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깐만.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한지수도 멈춰 섰다. 그녀의 눈이 그를 향했다.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지수씨, 아니, 그는 그녀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조차 몰랐다. 그는 말문이 막힌 채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다. 그는 90도로 바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녀가 자신을 모욕했던 것을 용서해 주기를,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기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기를 빌었다. 복대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가 기다린 것은 그녀의 질책 혹은 아주 작은 용서의 기미였다. 잠시 후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강 대표님. 그녀는 그를 지수 씨로도 민서 씨로도 부르지 않았다. 오직 강 대표라는 비즈니스 관계의 선을 긋는 호칭뿐이었다. 강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 관계를,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철저히 업무적으로 유지하죠. 그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 용서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가치조차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녀는 강태민을 지나쳐 자신의 임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강태민은 그 차가운 대리석 복도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더 깊숙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날 이후 강태민의 세계는 무너졌다. 아니, 정확히는 산산조각난 그의 세계가 한지수라는 중력에 의해 강제로 재조립되었다. 그는 SJ타워 40층의 주인이었지만 더 이상 왕은 아니었다. 그의 집무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거대한 유리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의 모든 결제 서류는 이제 한 사람을 더 거쳐야 했다. 태아그룹에서 파견된 신임 CFO, 차가운 눈빛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윤성영 이사. 그녀는 한지수의 눈과 귀였으며 SJ그룹의 모든 돈줄을 틀어준 집행관이었다. 강태민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보고라는 것을 하는 입장이 되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는 태아그룹 본사나 혹은 화상을 통해 한지수 전무에게 SA의 주간 실적을 보고해야 했다. 첫 몇 번의 회의는 그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과거의 실책들을 복기해야 했다. 그는 변명하려 했고 자신의 성과를 포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한지수의 눈은 그 모든 것을 꿰뚫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말했다. 매출 대비 판관비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강 대표님. 다음 주까지 5% 감축안 가져오세요. 신규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서가 부실합니다. 반려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마디의 사적인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가 회의 말미에 용기를 내어내 저기 지수씨라고 운을 때려 하면 그녀는 즉시 그를 잘랐다. 회의와 무관한 발언은 삼가주시죠.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정확히 되돌려 주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교육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철저하게 비즈니스의 냉혹함과 프로페셔널리즘의 무게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주었던 모욕을 이제 그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곱씹어야 했다. 한 달이 지났다. 강태민은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는 분노했고 좌절했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SJ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었고 그는 이대로 침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반려한 기획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문득 그녀가 인턴 시절 일했던 창문도 없던 그 작은 방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자신이 무시했던 그 모든 데이터를 파헤쳤다. 그녀는 돈 때문에 혹은 승진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강태민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일로 이겨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지위와 돈, 오만함으로 그녀를 짓밟으려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실력이라는 본질로 그를 압도했다. 그가 그녀에게 느꼈던 분노와 혼란의 근원은 사실은 자신의 열등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더 이상 한지수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녀의 환심을 사려 애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의 변화는 말에서가 아니라 행동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무능한 아첨꾼 임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그는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실력은 있지만 줄을 서지 않았던 실무자들을 앉혔다. 그는 더 이상 보고서의 첫 페이지만 보지 않았다. 그는 김민서가 그랬던 것처럼 데이터의 가장 밑바닥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CFO 윤석영 이사의 혹독한 재무감사를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 SJ에 골마있던 환부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미디어에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공장의 생산 라인과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의 완벽했던 수트에는 때때로 기계 기름이 묻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SJ의 왕이 아니라 가장 치열하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조용히 하지만 빠짐없이 한지수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윤석영 이사가 매주 보내는 보고서에는 SJ의 재무 건전성 지표와 함께 CEO 강태민의 업무 스타일 변화 관찰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지수는 태아그룹의 거대한 집무실에서 그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강태민이라는 항목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그의 변화가 또 다른 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 하지만 그 변화는 6개월이 지나도록 일관되게 이어졌다. SJ의 실적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거품이 빠지고 내실이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변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의 이의 겨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차세대 경영인 포럼의 연회장. 대한민국을 이끄는 젊은 CEO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그곳은 1년 전 SJ타워 40층과는 또 다른 새로운 권력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태아그룹의 한지수 전무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김민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후계자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배어 있었다. 강태민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에 오만하고 날카롭던 관계는 사라지고
깊은 연못처럼 차분하고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연 회장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한쪽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한지수를 발견했지만 과거처럼 무모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혼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테라스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을 때 그가 조용히 다가갔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한 전무님.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다. 한지수가 돌아보았다. 강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도 더 이상 과거의 날카로운 가시는 없었다. 그들은 1년 만에 처음으로 업무 보고가 아닌 자리에서 마주섰다. 오늘 포럼 발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강태민이 말했다. 특히 AI 기반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태하의 비전은 SJ가 나아가려는 방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더군요.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자신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를 심판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얇은 태블릿 PC를 꺼냈다. 이건 SJ가 지난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태하와의 협력을 염두에 둔 한지수는 말없이 그가 내민 태블릿 PC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바로 받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의 눈. 1년 전 자신을 경멸하고 모욕했던 그 오만한 눈동자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돈이나 지위 때문에 이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한지수라는 사람의 비전을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태블릿 PC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 1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김민서의 순종적인 미소도 한지수의 냉소도 아니었다. 동등한 파트너를 만난 경영인의 미소였다. 검토해보죠, 강 대표님.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제안서 아주 흥미로워 보이는군요. 강태민은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받았음을 깨달았다. 용서는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새로운 기회를 통해 온다는 것을. 그는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주인과 노예,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능력을 인정한 두 명의 프로페셔널, 두 명의 CEO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과거의 상처를 넘어 로맨스로 발전할지 혹은 업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남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진정한 평등이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강태민이 경멸했던 그 가난한 그녀는 그의 오만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를 구원했으며 마침내 그를 자신과 동등한 높이로 끌어올려 주었다. 그것이 한지수가 그에게 베푼 가장 완벽한 승리이자 가장 깊은 배려였다.